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안입니다. 한 주 참 무섭게 지나가네요. 벌써 6월입니다.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 6월. 지난달부터 거의 여름 날씨를 보였다가 어떨 때는 가을처럼, 저녁 때는 기분이 뚝 떨어지고 했던 날씨들이라 6월이라고 해도 이제 새삼스럽고 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키에 대해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지난주부터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준비된 그 강의용 데이터 없이 올라오시는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됐네요. 제가 도레미님, 이예은님 반갑습니다. 그저 6월이 벌써라니까 좀 신기하죠. 사실 그 시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1999년 12월 31일 그 하루가 바뀌게 되게 되면 2000년이 되면서 뭐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었는지 대형 마트에서 라면들이 다 동인하고 뭐 했었던 그런 시간이 불과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16년 6월이네요. 도레미님 7살 남아 키가 117, 몸무게가 17kg예요. 이혜은님, 방송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 그게, 새길로 빠지기가 힘이 들어요. 이게 도레미님한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숫자를 잘 외우지를 못해요. 7살에 17kg면 체중이 좀 적게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장 도표를 좀 봐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진료실 돌아가서, 생년월일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볼게요. 잘 먹긴 하는데 말랐다. 사실 이게 오늘도 제가 이제 평균 9시 반부터 진료인데 오늘 꼭 9시에 진료를 봐달라는 분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키가 키는 사실 그 친구 작은 키가 아니더라고요. 또래들 100명 중에 한 70% 이상이 되는 큰 키였는데 반에서 어느 순간 좀 낮은 순서로 떨어지고 있고 또 체중 자체는 100명 중에 한 50%를 좀 넘는 키에 비해서는 좀 체중이 적게 나가죠. 근데 배가 좀 나와 있는 그런 그 체형의 문제를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체중이 오히려 나갔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 체중이나 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체형입니다. 소화비만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월달 첫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했었던 것이 소화비만이에요. 소화비만에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계속 항상 드리는 것이 숫자 놀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체중이 몇 킬로 이상이면은 또 BMI가 얼마 이상이면은 비만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어제와 오늘 내일의 변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체형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아이들의 그 체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유는 태어난 뒤에 서서히 체형이 바뀌어가는 것에 의해서 체지방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체지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터치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사춘기 때 체형은 체중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이에 따라서 중요하고 그 모습이 다른 것이지 일괄적인 도표로서 숫자로 논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 키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하세일리 반갑습니다. 그 걱정을 갖다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다를 떨어왔어요. 그 키 걱정이 되는 것을 솔직히 지금은 죄송한 게 제가 오늘 성장 도표를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당 그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좀 볼 수 있으면 키가 작다 크다 논의하기. 과거에는 우리가 키를 논의했을 때 하나의 수치를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아이들보다 3% 이하에 떨어진다든지 평균보다 10cm 이상의 차이가 난다든지 1년에 4 내지 5cm 이상을 크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그 숫자적인 기준을 봤었는데요. 사실 이 숫자적인 기준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주기 이 위한 하나의 그 준비 그것이지 이게 진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검사에 다 정상인데도 아이가 작다. 아이가 아니면 안 작아요. 나는 1m 99cm인데 실제로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1m 99cm인데 2m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나는 큰일 나. 그 친구는 물론 이제 농구를 하던 친구긴 했지만 그 친구는 2m가 넘어가기 위해서 키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1m 50이어도 내가 키면 어때? 하게 되면 걱정이 없는 거죠.
도레미님, 엄마 아빠의 키가 작다면 다 작다는 거 없죠.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그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 알러지 여부, 식습관, 영양, 운동, 생활 패턴 등등등등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10cm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정옥님, 6살 여자인데 키가 1m 8cm, 몸무게가 18kg인데 우리 딸 키가 작은 편인데요. 또 머리 치수 작은데요. 사실 작아. 글쎄. 이렇게 숫자적인 것만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정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아이에 대해서 성장 도표를 그려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맞아요. 예은님. 저 인터넷에 보게 되면 도표가 나와요. 이 도표 그대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표를, 어릴수록 그 키 재는 시간은 뭐 3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그 도표의 낮은 부분이어도 우리가 보통 이제 도표는 X자 곡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2살까지는 급성장을 보이고 완만하게 자라다 사춘기 때 또 급하게 자라게 되는 요 도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도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벗어나는 것이 있다. 이 도표에서 평균 이하다 이상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표에서 벗어나는 그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응? 도레미님 먹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먹는 거죠. 식습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마다 아이들마다 그 에너지 대사율이 다 달라요. 그 대사율에 따른 식습관을 논의해야지만 되는 게 되죠. 가끔가다 진료실에서 좋은 영양제 추천을 갖다 논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영양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영양을 주영양 가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 2000년대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바람이 상당히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닥터들도 모여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받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서 상당히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양에 대한 기초 개념이에요. 영양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게 메인입니다.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메인을 논의해야지만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영양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메인을 모르는 상태, 메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보조 영양제는 사실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이 맞고 질적인 수준이 옳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규정이 맞았을 때 여기에 간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논의하는 겁니다. 예은님, 영양제도 먹이는 거 좋겠죠? 좋습니다. 하지만은 뭘 먹여야 될지는 아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하고는 달리 잘 먹는다 하더라도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돌멩이입니다. 지구가 태어났을 때 물론 운석이 떨어지고 막 하게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 질량은 미네랄의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땅에서 식물에서 동물로 다시 동물이 죽게 되게 되면 땅으로 계속 돌고 돌게 되는 것인데 과거보다 우리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양제는 그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필요하지만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 것은 그 개개인을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도레미님,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보충해주면 좋은 거 알지만 엄마가 다 챙겨지. 쉬워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선아님, 혹시 외가 춘주면 천연 영양제와 일반 영양제. 자,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엄마가 애를 잘 알아야겠어요. 지켜봐야겠어요. 맞습니다. 도레미님, 그게 답이에요. 식단으로 먼저 짜야 되는데 그 식단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이가 탄수화물이 너무 과한지 단백질이 과한지 지방이 과한지 이걸 알아야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식단을 짜게 되고 식단만 논의 힘든 것을 영양제를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하세일님, 5살 남자아이 키가 작대요. 성장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하세일님이 질문하시고 이 성장판의 검사 보통 한 만 5세 정도가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이제 그 역학이에요.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 연령대는 이만한 평균을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 5살 이하 어릴수록 그 오차 범주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5살이 넘은 다음에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 또 입학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권해드립니다. 다시 보기 전. 척척박사 감사합니다, 남선아님. 응?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한 분 내 질문을 본 거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다. 이유식 고운맘님, 민고운맘님 맞죠 이게? 제가 이제 스페링이 약해서. 네. 8개월 아기 이유식을 너무 안 먹는데 성장에 크게 영향 없을까요? 엄마 아빠 키가 작다 보니 아직 아기라도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완무아기라 모유는 잘 먹는 편인데 이유식을 너무 안 먹어서요. 제가 이 글을 갖다가 다른 질문보다도 천천히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요. 자, 먹는 것을 논의할 때는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푸드브릿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 3세. 보통 이제 우리가 2살 버릇,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 3세가 지나서는 아이들의 식습관이 잘 교정이 어렵다. 논의를 하곤 합니다. 이유식은 8개월이라면 이제 보통 우리가 논의할 때 중기, 이유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수저를 기울였을 때 두둑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텅텅 떨어내릴 정도의 진밥으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가 주어지고 있어야지만 돼요. 생후 100일경부터 이유식이 시작이 돼서 6개월 때, 본격적인 이유식이 시작이 되어지고 개월에 맞는 게 딱 진행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8개월 아이의 이유식 식습관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거는 그만큼 아이가 그 전 이유식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개월에 맞는 이유식 수준 그 단계를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아이한테 적응 기회를 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키 성장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제 두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성장 발달의 영양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만 2살까지 자라는 것이 평생 성장의 거의 반을 자라게 되고 돌까지의 두뇌 발달에 대한 뇌세포의 형성은 거의 90% 이상이 완성이 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영양이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 먹는다라기보다는 왜 안 먹는지 이유와 그 전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이의 개월에 맞는 이유식 식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엄마가 조금 이해하에 진행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배문정님, 성조숙중이 걱정인데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요. 가슴 몽우리인지 지방인지 구분하기 쉬운 방법 있을까요? 부모님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이면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걱정으로서 걱정을 만들지 마세요. 걱정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가서 우선은 전문의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가슴, 이게 몽울인지 알았는데 지방인 경우도 보통 한 10 내지 15%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진료하고 필요하다면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스테이시 써니 리. 이름이 어려우시네요. 종합 영양제 외에 칼슘이나 오메가 등 따로 또 먹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종합 비타민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들어갈 게 들어가게 됩니다. 융화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로 합쳐놓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융화제가 암만 천연이고 좋은 영양제, 영양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는 좋지가 못한 융화제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 나쁜 것이고요. 종합 비타민에는 그 함량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용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젤리 형태나 이런 것들은 치아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영양제 하게 되게 되면 소화 영양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칼슘이 될 텐데, 자, 다른 영양소,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던 많던 우리 몸에 보이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임상적인 소견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모든 동물, 모든 식물에서 부족하거나 많게 되게 되면 경기를 하거나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 중에 칼슘은 거의 대부분의 동식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식단을 통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가 용이한 대표적인 것이 칼슘이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로 줄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메가3, 물론 이제 불포화 지방산에서 또 뭐 DHA 논의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광고들이 많이 되겠지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양제로서 먹는 것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은 보고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굳이 그것을 아이한테 억지로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뭐, 뇌 발달에 좋은 음식, 건강 음식들. 자, 옛날에 이런, 우리 돼지 삼형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을 짓는데 빨리 짓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가벼운 지프로 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좀 신경 쓰고 나무로 졌고, 누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로 졌죠. 결국은, 늑대가 들어왔을 때 돌로 지은 집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뇌 건뇌식품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뭐 많이 알고 있는 그 견과류들, 뭐 호두라든지 아니면은 DHA가 풍부한 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벽돌만 쭉 쌓아놓게 되게 되면 툭 치면 쓰러지죠, 벽돌. 하나하나 세면을 하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바람에 들어오지 않게 또 내외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건뇌 음식이라고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필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도 드시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줘야 되는 것이, 뇌에서 쓰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BMW, 볼보, 어떠한 차가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디젤이, 가솔린이 좋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만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꼭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네 음식은 뒤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또 들어와서 조인실님, 안녕하세요.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키가 많이 작아요. 5% 정도로 지금 107cm 밖에 안 되는데 완무하고 돌진하는 너무 안 먹고 두 돌까지 거의 안 컸다가 3살 때부터 1년에 6, 7cm 꾸준히 크고 있어요. 엄마 이제 어렸을 때 늘 작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많이 자란 케이스인데 우리 아이도 유전의 영향이 있는 건지 성장판 검사를 해봐야 할지. 자, 키 성장은 두 가지, 물론 이제 그 병적으로 객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준 내용을 보니까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부모님이 지켜볼 때 걱정이 되는 주관적인 키가 아닐까 싶어요. 또 지금 당장은 작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급성장기를 보이게 되는 체질적인 저신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미리 걱정하기보다 아이의 성장률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성장판 검사는 꼭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건 사고가 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 되겠죠. 그렇듯이 성장판도 꼭 한 번씩은 찍어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또 어떤 분이 있을까? 리미나님, 사진을 보니까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2살 된 여아가 있네요.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고기나 과일은 너무 잘 먹는데 밥알만 들어가면 뱉어버리네요. 평균 한 끼에 한두 숟갈 먹어요. 영양 검진에서 성장이 50% 정도이긴 한데 11kg를 몸무게가 계속 멈춰 있어요. 보통 체중은 돌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잘 안 늘어납니다. 돌백이나 두돌백이나 체중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한번 밥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고기나 과일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생후 이제 100일, 6개월부터 탄수화물 밥에 익숙해져야지만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잘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이한테 우선은 식탁을 차려주세요. 좋아하는 거 밥을 잘 안 먹는다 손 치더라도 더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고기나 과일 좋아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 마세요. 정해진 것만큼 주고 거기에 준해서 아이가 먹고 남긴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부족하다고 더 주지 말고 그게 이제 반복되고 또 엄마가 그 앞에서 그 맛있게 같이 먹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이가 식습관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진이님, 8개월 9kg 여아예요. 분유는 240. 어디 갔어? 질문이 갑자기 없었어.
이유식은 140 정도 먹어요. 근데 항상 먹고 나면 모자란지 우는데 더 줘도 괜찮나요? 분유가 24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수유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이렇게 몇 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유식을 어떻게 CC로 표시했는지 참 궁금해요. 오늘 이진희님은 아침 식사를 몇 cc 드셨는지 아시나요? 8개월 9kg라면 체중 발달이 조금 빠르네요. 자, 8개월이라면 분유는 하루에 한 800cc 이하. 이유식은 하루에 양을 따지지 마세요. 되기가 중요합니다. 수저를 기울였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뚝뚝 떨어질 정도의 되기로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줘주고 있어야 됩니다. 오미혜님, 17개월 된 아기인데 매일 치즈랑 우유 요거트를 먹어요. 너무 유제품 많이 먹는 건가요? 따로 유산균 먹어요. 유산균을 먹고 있다. 근데 유산균은 유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유제품의 그 유자와 유산균의 유자는 다른 유자입니다. 치즈나 요거트를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유는 하루에 500cc 이하, 치즈는 하루에 한두 장, 요거트, 요플렛은 하루, 주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프레임 요플렛을 갖다 기초로 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간식이에요. 주식을 먼저 논의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주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간식이 논의가 되는 것이지, 간식만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간식은 어디까지나 간식일 뿐입니다. 오승일님, 성함이 어째 좀 낯이 있네요. 이제 돌이고 9.5kg 남자아이입니다. 간식도 잘 먹어요. 분유 200cc를 넘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에 먹는 게 좋은 편이 조금씩이라 자주 먹이는데요. 자, 오승일님, 맞아. 이게 지난주에 제가 남성분이 아빠라고 했다가 이 오승일 씨가 이 엄마 맞아요. 이제 기억난다. 그래서 평상시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다는 분이 돌이라면 이제 분유는 떼는 겁니다. 젖병과 분유는 돌 이전에 주는 것이고요.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분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분유가 아니라 이유식의 또 다른 명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돌이 넘어간 뒤부터는 이유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낯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가 주식이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죄송합니다. 늦게 기억해서 오승일님. 그 엄마, 아빠가 먹는 것과 같은 밥으로 밥과 반찬이 나눠지게 되고 아이한테 수저를 쥐어주세요. 아이가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이 한번 왼손으로 국을 떠 드셔보세요. 어른들도 흘립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수저를 하게 되면 난장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비빔밥이 아닌 밥과 반찬이 나눠진 상태에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진희님, 4살 40개월 되는데 15개월쯤 때부터 14kg대에 몸무게가 변화가 없어요.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키는 조금 큰 편이긴 한데 몸무게가 변화가 없고 살도 없고 영양제 같은 거 필요하죠. 자, 이게 참 영양제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돌이 넘어가게 되면 체중 증가가 오히려 이때는 이제 체지방이 보통 우리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 3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후, 입학 전후까지 체지방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잘 먹는 아이들도 체중이 잘 안 늘고요. 그리고 체형에 있어서 조금 마른 스타일을 보일 수 있곤 합니다.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기초로 한 어떤 영양제를 논하기 이전에 굳이 이때 꼭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김영훈 교수님께서 들어오셨나 보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진짜. 이때 영양제를 갖다가 굳이 논의한다면 유산균을 권해드립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양리적인 효과보다도 먹어서 너무 큰 기대보다 해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외에 또 줄 수가 있다면 양질의 초유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D가 상당히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관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비타민 D나 또는 빈혈이 염려가 되는 철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사 뒤에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성장이 중요한 또 대표적인 영양소가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가 이제 mRNA에도 관계를 하게 되는 어떤 성장이나 면역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연인데요. 아연 역시도 과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소화장애나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인 섭취보다는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 아이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섭취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하는 8살 아이, 치즈 같은 걸로 대신해도 되나요? 윤미선님, 좋습니다. 자, 윤미선님 같은 이제 질문들이 간혹가다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 소가 송아지한테 자기 젖을, 모유를 그러면 소의 모유가 우유죠. 한 100일 정도가 지나게 되게 되면 뗍니다. 그 뒤에는 풀을 먹게 되지 송아지한테 우유 주지 않죠. 우리가 먹을 그 내용이 많지 않았을 때는 우유가 상당히 중요한 단백원이었고 또 칼슘원이었고 영양원이었었지만은 지금은 그 외에도 먹을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싫어하는 아이한테 억지로 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유는 그냥 좋은 간식, 좋은 음료라 생각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은님, 도움이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평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의미를 주시네요. 또 어떤 분의 답을 드려야 될까? 김영수님, 아이가 딱 우리 같네요. 이렇게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 식습관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말을 자도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어떤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중은 어떤지, 동물성, 식물성은 어떤지.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특히 아이들한테서는 작은 양으로도 크게 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싫어한다고 해서 엄마가 단정을 짓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이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기나 야채를 안 먹어요. 자꾸 뱉어내면 어떻게 해요? 질감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고기나 야채만 먹고 밥을 안 먹는 아이나 또 밥만 먹고 이렇게 고기나 야채를 안 먹는 아이나 아이가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질감의 차이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긴 시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한테 답을 먼저 드릴게요. 그거는 적응 기회를 주세요. 이유식 처음 먹일 때는 아기 식탁에서 먹였는데 너무 발버둥을 쳐서 바닥에 내려놓고 앉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이는데 이게 안 좋습니다. 민고은님. 자, 저는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할 때 그 앞서서 영양보다 이유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식습관을 들이는 것과 영양을 주는 것. 이 영양은 두 번째예요. 억지로 요번 한 끼는 줄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을 먹였습니다. 점심 때는 어떡하실 거고 저녁 때는 어떡하실 거고. 식습관을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아이가 입히게 되는 가장 초기 사회화 과정입니다. 엄마한테는 아이가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많은 ABC 중에 하나예요. 지나가는 행인 1,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노래방에서 그만큼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어울릴 수 있고 사회에 합류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의 첫 교육이 식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달라는 거,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은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울고 보채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같이 갈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엄마이고 아빠인 것입니다. 도레미님, 자기 전 꼭 시리얼에 우유 먹으려 해요. 자기 전에 꼭 먹으려 해서요. 자기 전 위에 부담된다 해도 밥을 덜 배부르게 안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기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전 시리얼은 답이 아닙니다. 습관은 버려야 되겠죠. 좋은 습관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리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을 해야 될까? 도레미님. 생선을 아이가 발라먹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무슨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에 맞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지 아기한테 생선을 갖다 발라먹으라고 하게 되면 위험하죠. 지금 대학교
학생인 저희 애들도 제가 옆에서 생선 가시는 발라줘야 되던데 아니면 버리는 게 너무 많아. 응? 생선은 발라먹는 재미에 먹는 겁니다. 발라서 원래 그 생선은 지느러미 쪽이 맛있잖아요. 발라서 야 아껴주는 척하면서 맛있는 건 엄마가 다 드시고 푸석푸석하고 살 있는 거 애들 주시면 돼요. 초유의 열을 가면 영양소가 파괴될까요? 배문정리. 자, 이거는 어떤 영양소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자, 초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자상하지. 남설아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빠 서미연님, 저희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어휴, 저기 그 신랑이 발라주시는 분도 계시네. 자, 배문정님, 이 초유를 통해서 초유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드려볼게요. 초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초유에 대한 것이, 자, 우리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 송아지가 자라나서 또 송아지를 낳게 되면 젖이 나와서 그 젖을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게 되고 처음에 나온 것을 초유라고 부르게 되겠죠. 보통 송아지가 하나 태어나서 이 송아지가 젖소를 또 하나 생산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 2년이 자연스럽게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뛰어놀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소가 자기 배필을 만나서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위해서 젖을 주는데 우리가 인간이 얄밉게도 그것 좀 뺏어 먹었다 손칩시다. 그러면 보통 초유를 갖다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한 일주일까지를 초유라고 하게 되는데 48시간에 나온 내용과 일주일에 나온 내용이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첫 소가 난 것과 두 번째 소, 세 번째 소에 난 것이 또 다르게 되겠죠. 또 이게 2년을 저 푸른 초원에서 자란 초유와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뭐 항생제 이렇게 해서 8개월 만에 갑자기 체중이 찌어져서 억지로 짜는 게 다르겠죠. 초유는 어느 것에 나왔느냐에 따라 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초유 제품들은 한번 뒤에 그 표지를 보세요. 캔비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20 몇 %인가가 넘게 되게 되면은 관세가 들어올 때 유제품이 아니라 유제품으로 하게 되면 거의 관세가 300배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유를 중요시하면서도 이걸 영양제로 권해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초유는 제대로 된 걸 드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초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뭐 IGF-1 같은 성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역글로빈 A입니다. 면역글로빈 A는 장 면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초유를 먹이지 마시고 모유,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유가 어렵다면은 초유는 꼭 먹일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 초유면은 아이한테 평생 건강의 기초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스테이시 써니리님, 홍삼 제품 아이들에게 좋나요? 키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이들의 건강은 도움이 되겠지만 키 성장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홍삼 제품이고요. 홍삼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인삼과 홍삼의 차이는 뭐 6년근 이상을 갖다만 홍삼을 만드는 6년근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오늘 한번 시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6년근의 가격대가 어떤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6년근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제품화해서 나온 가격이 그보다 더 오르면 올랐지 더 저렴하다. 하여튼 조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키 성장을 논의할 때 홍삼을 갖다 1대1로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면 키도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꼭 홍삼이 키 이꼬르로 논의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민아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읽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박준영님 간식, 자, 우리가 이제 계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주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밥하고 반찬이죠. 우리가 먹는 것을 크게 하면 그냥 아주 그걸 나눈다면, 자, 주식이 있어요. 부식이 있어요. 간식이 있어요. 기호식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식은 밥, 부식은 반찬. 자, 여기서 혼동이 이렇게 되는 게 간식과 기호식품이에요. 간식? 자, 우리가 두유는 간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간식일까 기호식품일까요?
요플렛, 프라인 요플렛은 간식입니다. 여기에 과일을 넣어서 뭘 넣었어. 간식일까요? 기호식품일까요? 우선은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면 간식보다는 기호식품이 맞아요. 이민혜님, 이 대답은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왜냐하면은 저는 현대의학을 한 사람이지 한방을 한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그게 되면 폄하에 대한 것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식은 저도 줘야겠지만 간식 내용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걸 말씀을 드릴게요. 서미현님, 비타민이 목에 한번 걸리고 나서는 아이가 뭐든 다 깨물어 먹는데요. 사탕 같은 거 주게 될 때가 있는데 깨물어 먹는 아이한테 녹여 먹으라고 억지로 시킬 수 없죠. 아이의 계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가급적 사탕을 안 주는 게 답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목에 걸리는 것은 그래야만 안전하지만 기도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음 어떤 분을 도움을 드릴까요? 홍삼을 직접 물에 타주는 거면 도레미님 이게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레미님, 밥 먹고 과일 괜찮을까요? 근데 이건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주라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아마 요즘 과일의 과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옥님, 6살 여자아이인데 9시 되면 우유랑 야쿠르트 먹고 자, 야쿠르트가 이거 작잖아요. 여기 하나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그 작은 거 하나가 50칼로리예요. 잘 때 너무 고칼로리를 먹고 자는 것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키를 큰다라고 이제 알고 있게 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녁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체온이 낮아집니다. 체온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보게 되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체온을 낮춰줘요. 체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수면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면에 이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폭발하듯이 분비가 되고, 아이가 성장과 건강을 이제 지켜주게 되는 건데, 고칼로리에 대한 음식을 먹게 되거나, 울고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성장에 방해를 주게 되는 거라서, 자기 전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윤미선님, 합성 착향이나 과당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정말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나요? 이거는 인슐린하고 관계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이걸 떨어뜨려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또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고, 이게 살이 높고 물이 낮고, 그 골이 깊고, 어떤 증폭이 있게 되게 된다면은 아이에게 감정적인 증폭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또 합성 착향 자체가 이제 두뇌 발달 아이들의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조현아님, 17개월 된 아기인데 10kg 안팎. 지금도 그러니까 10개월이나 지금이나 체중의 증가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유식을 못해서 그런지 편식을 해서 빈혈 검사를 했습니다. 빈혈이 철분이 부족하다 나왔습니다. 자, 같은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우린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아니, 식습관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 그냥 영양제 몇 방울이나 이걸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no, 절대 안 됩니다. 식습관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든 거, 지금 그 17개월에 힘든 게 내년 오늘 저하고 대답을 하고 영양제 철분 몇 방울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면 더 힘듦을 말씀하실 거예요. 원칙대로 쉬운 것을 찾기보다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물론 철분제나 어떤 영양제들이 엄마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순서가 있어요. 식습관을 고쳐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플러스 알파가 커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직 밤중 수유. 박준영님, 자, 우리가 이 턱 관절을 한번 논의해 볼게요. 이 턱은 상하과 하하골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젖병을 빨 때는 이렇게 못 빨아요. 이렇게 앞뒤로 빨아야 됩니다. 상하골 발달에 이상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 빨게 되면은 여기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이 걸리게 되면 귀, 코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해가 되니까 끊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를 해치려고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밤중 수유는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떼야 됩니다. 너무 울고 잠을 못 자서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열흘 계속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도하다가 애가 울고 붙으니까 하고 시도하다 울고 붙으 엄마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만 아이한테는 더 나쁜 식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민고님, 밤중 수유나 자기 전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물론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없으니까. 잔? 죄송합니다. 제가, 유산균은 어떤가요? 유산균은 엄마가 사람이 평생 먹어야 하는 거라는데. 유산균.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이라면은 이식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죠. 분유 수유하는 아이, 분유와 모유는 그 주 단백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유 수유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더 이런 시기에 주는 것이 좋고요. 성인들도 유산균은 주는 게 좋습니다. 알러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장에는 크게 한 3가지 균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좋은 균, 나쁜 균, 곰팡이균. 근데 감기가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지곤 해요. 항생제에 노출되어지게 되게 되면 2가지, 좋은 균, 나쁜 균이 죽고 곰팡이균이 남습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헐죠. 그래서 장에 어떤 장 누수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양질의 유산균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유산균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줘서 도움이 된다, 플러스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유산균을 하루에 몇 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무 하지는 마시고요. 자, 어느 분하고 또 한번 논의를 할까요? 근데 이렇게 Q&A로 하니까 원고 없이 준비할 거 없어서 올 때는 마음이 편한데 하고 나게 되게 되면 뭘 했나 좀 갸웃하게 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니까 산으로 가버려요. 분명히 오늘도 키 얘기로 했는데, 자, 이게 서미현님, 음식이 다 싱거운데 노. 또래보다 크다고 괜찮다 하지만 요즘 집밥을 예전처럼 잘 먹지 않아 고민이에요. 간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곰탕집, 설렁탕집에 가더라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소금을 넣는 양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야, 너 설렁탕 먹니? 소금 먹니? 할 정도로 많이 넣기도 하고, 누군가가 너 그거 무슨 맛에 먹니? 할 정도로 소금 안 넣기도 하고. 응?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넣는 것이 원칙인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고 학교를 가고 그러면 외부 음식은 아무래도 간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주는 것보다 간을 강하게 익힐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안 줄 것을 권해드릴게요. 소금을 안 넣어서 먹은 분이 계셨는데 무슨 맛에 드세요? 분유 달라고 깰 때 쪽쪽이 져서 재우는 건 잘못했을까요? 네, 이한님 잘못된 습관입니다. 다독여서 재우세요. 아이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분유를 먹을 정도의 아이라면 아직까지 말을 못하지 않나요? 어머님 저 분유 좀 주세요 하고서는 이현님한테 아기가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기가 울고 보챈다라고 해서 다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현님 기분 나쁠 때 그 애들 아빠 밖에 분께서 그냥 야 미안해 밥 먹어, 미안해 밥 먹어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시는 건 아니듯이, 가끔 가다가는 이제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백도 받고 해야 되듯이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윤미선님, 키 크는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효과 있나요? 경락 마사지 아이한테 해준다. 애가 아마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다가오면 도망갈걸요? 엄마도 경락 마사지,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지리산을 갔다가 화엄사 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완전 돌길이에요. 그러니까 막 척추가 비틀어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경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눈물 나대요. 곡소리 나게 아픈 게 경락이더라고요. 경락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마사지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미니라님, 이거 좀 제가 어떻게 감사드리지? 속이 뻥 뚫린다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오스카님, 두산이라서 짜게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에 합류하지. 부산에도 제가 아는 분인데 굉장히 싱겁게 드시더라고요. 배문정님, 5학년 남자아이인데 3년간 키가 10cm 정도만 자랐다는 문제가 있나요? 3년간 10cm면 좀 문제가 있네요. 특히 5학년이라면. 자, 성장판 한번 찍어볼 걸 권해드리고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게 되면 또래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나보다 작았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지켜보는 부모도 기분이 나쁘지만 아이들한테는 커다란 어떤 상실감과 자신감의 결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시기가 있게 돼요. 뒤에 가서 안 자라게 버리게 되게 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5학년 친구가 성장률을 저 정도로 보인다면 진료를 받아볼 걸 권해드릴게요. 서미연이 신기해요. 저도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게. 키 크는 접기. 글쎄,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를 텐데, 여학생들은 초경을 하고 한 1, 2년 지나게 되면은 성장 완료기에 들어서게 되고요. 남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고등학교 1, 2학년이 지나게 되면 성장 완료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 완료기라고 하게 된다고 해서 성장이 끝난다가 아니라, 완만한 성장을 수년간 보이게 돼요. 그 완만함의 정도나 수년간의 기간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 관리와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급성장기는 성장 완료기 전이 이제 급성장기가 되겠죠. 권재인님, 아까 궁금했던 거, 유산균, 분유 먹이는 아이는 빨리 먹여도 좋다는데 그 시기가 24일인데 너무 이르죠. 그리고 사연이 있겠지만 24일 되는 애한테 모유 주시지. 가끔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모유가 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아이가 모유가 원활하게 돌고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원활하게 빨기 위해서 한 생후 한 100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때 아이가 딱 하니까 자꾸 이제 젖병을 물려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분유수율이 높아지는데, 아이의 변이 나쁘지 않고 가스가 많이 차지 않는다면은 굳이 유산균을 너무 이른 시기에 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한 100일 넘어서 고려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민고은님. 누굴 야단치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쉬운 길로 찾아가게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좀 꼰대짓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한번 돌아보죠. 그죠? 잘했다, 잘못다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돌아보자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윤미선님, 키 크는 적기 시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학생들은 초경 전후 1, 2년이고요. 남학생들은 중학교 보통 이제 후반기에서 고등학교 초반기에 급성장기를 주로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옥님, 6살 여자아이인데 머리 치수가 작으면 큰 병. 답이 어렵네요. 이게 전체적인 체형에서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봐야지만 되는데요. 요즘은 잘생긴 배우들을 보게 되게 되면 머리가 다 CD로 가려질 만큼 조망만하다는 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꼭 작다 해서 문제를 할 수는 없는데, 비율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의 검사, 크고 작고는 그냥 건물 단위입니다.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아이의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같이 논의하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이현님, 정형외과에서 뼈를 보기는 하지만 성장을 보지는 않아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는 있지만은 뼈가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는 논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자라야 되고 어떻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요, 아이들의 성장, 발달, 영양 모든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볼 것을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했어요. 괜히 마음 아프겠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근데 옆에 젖병을 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독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4일이면 아직은 모유가 먹여주기엔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조현아님, 성장 정체기가 있는 건가요? 17개월이면 한참 끝으로도. 17개월 갖고 키논의 하지 마세요. 성장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와 정체기가 이렇게 되는데, 2-3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키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아이의 성장 발달을 먼저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아이 영양을 보고요, 활동량을 보고 이런 걸 먼저 보세요. 유아 인바디 검사 하지 마세요. 남선아님, 인바디 영유아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성희님, 17개월 아기인데 간을 안 하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어른 음식은 늦게 주려고 자제시킵니다. 유난한 거 아니에요. 17개월 된 아이한테 주는 건 17개월에 맞는 걸 주는 것이죠. 옆에서 지켜볼 때 유난하다. 아유, 너너너너. 오히려 17개월 된 아이한테 그 5, 6세 된 것을 줄 거면은 5살, 10살 애들하고 똑같은 어떤 환경을 줘야 되겠죠. 아이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콩팥기능, 어릴수록 콩팥기능은 미숙합니다. 이 상태에서 간이 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아이가 이를 갖다가 소화해서 분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서미연이 너무 갑자기 많이 커도 문제인가요?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방송을 하는데 한 그 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옆집 중학교 3학년보다 키가 크고 애가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상의에 바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라고 답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물론 서장훈 씨처럼 키가 이런 경우는 아이가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부모님보다 성장률이 높다면 성저숙증에 대한 의뢰를 한번 해볼 것이 좋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저희 병원을 왔더라고요. 체크해보니까 성저숙증이 있어서 지금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한동안 치료를 했었던 대상이 됐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키를 고려하고 또 평상시의 성장률보다 너무 가속이 된다면 한번 체크해보고 전해드릴게요. 모유가 100일이 지나 적정량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가 이게 빨려고 하게 되면은 이 엄마의 젖을 갖다가 빠는 것과 분유의 젖병을 빠는 것과는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능숙하게 또 요령 있게 빨 수 있고 또 모유가 이게 돌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미선님, 남자의 성저숙증 키가 많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저숙증이 있을 때 경우도 이제 성저숙증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성저숙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발 사이즈가 빨리 커지게 되고 머리가 기름져지면서 떡져지게 되고 땀을 흘렸을 때 냄새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어느 순간 아이가 별것도 아닌데 울거나 방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키 성장이 또래보다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보였을 땐 체크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제 친구 애가 28개월인데 너무 커서 나중에 오진이님 친구 얘기는 뭐 나중에 친구분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8개월 대 최소한도 3살, 5살 전에는 키 얘기는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변수가 너무도 많아서요. 조민경님, 한 달 동안 설사를 했다 안 했다 해서 우유나 유제품을 거의 안 줄였는데, 자, 22개월이라면은 우유 안 줘도 돼요. 아이가 억지로 찾는다면 500cc 이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안 줘도 됩니다. 도레미님, 탄산음료 안 먹이려 해요. 탄산음료, 탄산수는 또 좀 다르죠. 그냥 아이가 그냥 물을 잘 안 마시고 한다면 탄산수는 줘도 되겠지만은 탄산음료는 안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안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권재희님, 20일 지나서 지금 3일째 뒤집고 옹알이도 10일 지났는데 발달이 빠르면 키 크는데 안 좋다. 근데 이걸 억지로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발달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주령님, 이제 8개월이 넘고 돌아다니니까 참 어렵죠. 범보 의자에 앉혀두는데 엄마하고 돌아다니도록. 아니요. 우리 아이들의 근골격교의 발달을 보게 되면 머리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를 가누게 되고 뒤집기를 하고 엎어서 일어나려고 하게 되고 기고 앉으려고 하게 되고 서서 걷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보행기를 쓰게 되게 되면은 허리의 척추 근육이 발달하기 전에 다리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기의 사용은 가급적이면 10개월이나 돌 이후 하지 않을 것을 그 전에는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이제 아이가 이동 능력이 생긴 뒤 이때는 이제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소파에서 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높은 데 아이를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엄마가 우아하게 드시는 커피 한 잔도 아이가 손을 닿게 되면 화상의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박선님, 24개월 아기의 체중, 키 다 크네요. 4살로 보이고
오휴, 신랑분이 많이 크네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쭉 지켜보시다가요. 물론 이제 가슴의 몽울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더 염려가 되는 거 있다면 그 전에 어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한 5살까지는 좀 지켜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유전적인 조건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니까요. 우유를 꼭 먹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돌 전까지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좋은 음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두 잔, 500cc 이하, 돌 지나면 간식으로요. 키를 키우는 운동으로 배드민턴. 굿. 제가 배드민턴 협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을 많이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자, 농구, 축구, 배구, 팀을 짜야 되고 어딘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해야 돼. 농구공 나한테 안 오면은 나 할 일 없어요. 축구공? 나한테 와야 내가 차죠. 근데 한번 뻥 차고 나게 되면은, 아유, 저기까지 뛰어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배드민턴은 파트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쉴 수가 없어요. 러닝, 점핑, 스트레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권해드립니다. 물 쑤시라고 도레미님, 물은 개월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보통 한 2-3살이 넘어간 뒤부터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밖에서, 마트에서 파는 것이 500cc죠. 그걸 하루에 한 3번. 컵으로 하게 되면 7 내지 8잔 정도. 도레미님, 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넘기 좋다는 말 들었는데, 좋죠. 근데 줄넘기 있을 때 아예 체형을 꼭 보세요. 다리는 약한데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오뚜기도 아닌데 쓰러지기가 딱이죠. 운동은 아이의 근력과 체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선은 아이의 체형을 보고, 체력의 아주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벌써 26분이네. 끝났대네. 자, 가장 좋은 거는 아이를 데리고 한 30분 정도 걸으세요. 걷는데, 쉬엄쉬엄 걷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속도로 30분 동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세요. 아이가 5분, 10분 걷다가, 지치고 쓰러져. 5분, 10분 걷다가, 안 해! 하고, 이러면 운동 못해요. 우선 하체가 나를 받쳐줘야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30분 이상은 아이가 쉬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어떤 종목을 택하는 거예요. 30분을 못 걷는 아이한테 줄넘기를 해라, 뭘 해라 의미 없습니다. 자, 한 분 더 질문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분 할까요? 이왕이면 키 얘기하면 좋은데, 그죠? 오늘 키, 유산균, 종합 비타민까지 먹어야 아이가 잤던 소리 들을까봐 속상해요. 결국은 시작을 영양으로 하고 말감도 영양 좋네요. 뭘 먹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양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이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을 한번 간편하게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조가 되는 겁니다. 성장에 중요한 것은, 자, 고기를 좋아하게 되면 고기에 대한 분해를 위한 도울 수 있는 영양제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탄수화물이 많다면 비타민 B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야채에 대한 섭취량이 적다면 마그네슘이나 아연, 아니면 셀레늄의 섭취가 이루어야 될 것이고, 아예 식단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면은 먹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우리 PD님이 또 뭐 이거 하나 더 답을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성희님, 19개월 된 아기인데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주식은 모유가 아니라 밥이고, 과일도 잘 먹고, 안모 잘한 거. 뭐본 답안이에요. 지금 모유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 저기서 답으로 제가 박수 드릴 거예요. 모유를 드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조금 혼돈과 함정에 빠진 게, 나는 모유가 주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어. 이게 아니거든. 모유는 엄마와 아이의 정서, 교감을 만드는 거예요. 돌 이후에 주식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모유는 엄마하고 앉아서, 엄마, 아빠하고 어디 데이트 가셔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듯이 아기와 함께 티타임 갖는 거예요. 정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다 됐죠. 이민아님. 저도 아쉽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게 참 재미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인터넷 방송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격식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출근 시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깝고 보통 이제 길이 막히게 되면 한 30분 전후 출근하게 되는데 저도 한번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인터넷 방송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방송 이름을 소풍 가는 길로 나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소풍 가기 출근하는 것을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침에 깨워도 못 일어나던 아이들도 소풍 가는 날은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잖아요. 비 올까 그 전날부터 하늘 보고서 걱정하고. 인생에 있어서 소풍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 뭔가가 있을 거야. 내일 어떤 설렘이 있어 하게 되면 오늘이 힘들어도 하니까. 남선아님 감사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응?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끔가다 연예인들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저도 주눅이 처음에 들었다가 내가 저거 안 봐주면 저 사람 시청률 없어서 의미 없는데? 그러면 내가 갑인데?가 되잖아요.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은 닥터들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요. 가서 궁금하면 귀찮아하고 막 하게 되면 그분이 귀찮지 내가 귀찮나? 더 물어볼 거 많이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병원에 가는 목적은 절대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처방전 받으러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인턴과 레지던트와 펠로우하고 스텝이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목적도 처방전 숫자 몇 개를 적으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부했던 게 이걸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셔서 받아올 것은 물론 중요한 건 있어요. 친해져야 돼요. 자주 가서 친해져야 되고 가끔 가다 가실 때 풀빵이라도 좀 사가고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가끔 저희 방에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애기들이 갖다 좀 그림도 있고 막 그래요. 하나라도 그러면 더 이쁘지. 농담이고요. 서로 간에 너무 기계적으로 계약적으로 갑과 을로 만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하고 친해지고 또 그분이 예의를 지켜주고 한다면 오늘 신문에 저기 있었어요. 보니까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대요. 그 노키즈존이 생기게 되게 되면 엄마들이 그곳에 대한 불매운동하고 근데 솔직히 그 전에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페 편하게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좋은 대화를 하려고 카페를 가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설치게 되게 되면 서로 방해가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미연님, 이현님, 조미경님, 김영수님 다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또 다음 주 오늘 뵙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요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민아님 바로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네, 제가 괜히 저한테 또 서운했던 거 없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다음 주에 뵙고요. 다음 주에는 면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